아우라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내뿜는 압박감 속에서도 강지윤 대표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는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비전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스무라홉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철의 여인이자 완벽한 빙하였다. 하지만 공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그녀의 삼촌이자 아우라그룹의 부회장인 박성호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강 대표.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아우라의 실적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불안정한 리더십입니다. 그의 말은 회의의 본질을 흐리는 명백한 인신공격이었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이 거대한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많은 주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강지윤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박 부회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아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부회장님의 우려가 그룹의 미래를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 우려 제가 조만간 깔끔하게 해소해드리죠. 그녀의 대답은 회의를 종결시키는 선언과도 같았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다. 회의실을 나온 그녀는 곧장 비서 한희준을 호출했다. 한 비서 다음 일정 전부 취소해요. 병원으로 갑니다. 그녀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한희준은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완벽하게 준비된 차량을 대기시켰다. 그는 지난 3년간 강지윤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비서였다. 언제나 차분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파악했으며 그녀의 얼음 같은 성격 앞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보였다. 병원 VVIP 병실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이자 그녀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쇠약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탐욕스러운 늑대 같은 임원들 사이에서 홀로 분투하는 손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지윤아, 힘든 것 안다. 하지만 저 늙은 여우들을 잠재우려면 너에게도 울타리가 필요해. 그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결혼하거라. 내 옆을 지켜줄 든든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이상 아무도 널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할애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녀는 병실을 나오며 결심을 굳혔다. 사랑이나 연애는 그녀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치였다. 그녀에게 결혼은 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일 뿐이었다. 문제는 파트너였다. 정재계의 그 어떤 남자도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속셈은 너무나도 뻔했다.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탐욕.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며 자신의 말을 군소리 없이 따라줄 그런 남자였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남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날 밤 강지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한희준을 불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한 비서 나와 결혼합시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하지만 한희준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약 관계가 될 겁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계약 기간은 3년.
그 기간 동안 그는 대외적으로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할 터였다. 계약이 끝나면 위자료와 함께 깨끗하게 이혼. 그것이 그녀가 구상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어떻습니까? 이 제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녀는 그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다. 평범한 비서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없을 테니까. 한희주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복잡한 법률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처럼 진지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빨랐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강지윤은 순간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곧 자신의 예민함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그럼 내일 바로 준비하죠.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배제한 채 오직 비즈니스로서의 목적에만 충실한 결혼식이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결혼이었지만 정작 두 주인공에게서는 어떤 설렘이나 기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고 완벽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객들은 빙하의 여왕을 녹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그의 평범한 이력 앞에서는 그저 신데렐라 스토리의 남자 버전이라며 가십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이제 이곳이 앞으로 3년간 그들의 쇼윈도가 될 장소였다. 한희주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습관처럼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완벽한 비서의 모습이었다. 강지윤은 그런 그를 잠시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일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 불안감을 떨쳐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가구들이 채우고 있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강지윤은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은 채 와인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것이 그녀의 왕국이었고 그녀는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 자신의 일부를 거래했다. 그녀에게 결혼 첫날 밤의 낭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계약 절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한희준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몸에 밴 단정한 자세는 여전했다. 강지윤은 그를 돌아보며 서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잠깐 서재로 오시죠, 한 비서. 아니, 이제 한희준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직은 남편이라는 호칭이 입에 붙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랫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싶었다. 서재의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은 그녀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한 세부 조항과 3년 뒤에 이혼 절차를 명시한 최종 합의서였다. 재산 분할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위약금 조항까지 그녀의 성격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작성된 문서였다. 읽어보고 서명해요.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의 계약은 완벽하게 성립됩니다. 그녀는 펜을 건네며 이 지긋지긋한 거래를 끝내고 싶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희주는 펜을 받지 않았다. 그는 합의서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비서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예리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어서 강지우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난 3년간의 제 노고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 종이 한 장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조롱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계약 조건에 불만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녀는 그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역시 평범한 남자의 속물근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갑을 열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의 다음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서 있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비서의 겸손함이 없었다. 마치 제왕처럼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름다운 도시야. 수많은 욕망이 뒤엉켜 있고 그 욕망을 먹고 자라는 제국이 있지. 하지만 아주 작은 균열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그는 얼마 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중견 기업이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단 며칠 만에 공중분해되었던 사건이었다. 그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해서 재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 하데스 헤디스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강지윤 역시 그 사건을 흥미롭게 지켜봤었다. 그 완벽한 전략과 무자비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 완벽한 플레이에 감탄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대표님.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강지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그걸 설계한 게 바로 접니다. 순간 서재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강지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비서가 그저 평범하고 성실하기만 하던 한희준이 금융시장을 암흑에서 지배하는 전설적인 투자자 하데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요, 한희준 씨.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과 차명으로 운용되는 수조 원대의 자금 현황이 떠 있었다. 그것은 하데스가 아니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다. 강지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다. 그가 하데스라면 도대체 왜 3년 동안이나 자신의 밑에서 비서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녀의 혼란을 읽었다는 듯 그가 마지막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제 이름은 한희준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본명은 문희준. 20년 전 당신의 할아버지 강치환 회장의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간 천마그룹 문성진 회장의 아들입니다. 천마그룹. 그 이름은 아우라 그룹의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이자 강지윤에게는 아킬레스 건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아우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짓밟았던 희생양.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강지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제안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제 발로 그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문희준은 책상으로 다가와 그녀가 내밀었던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는 대신 결혼 증명서가 담긴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 결혼은 3년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강지윤 씨.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이제 완벽한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원수에게 스스로 채운 족쇄이자 종신형 선고지. 당신은 방금 당신의 왕국 열쇠를 적의 손에 넘겨준 거야. 그는 차갑게 선언한 뒤 유유히 서재를 빠져나갔다. 강지윤은 텅 빈 서재에 홀로 남아 산산조각 난 자신의 오만함과 함께 얼어붙어 버렸다. 강지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침실 옆자리에는 적이 잠들어 있었고 이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닌 감옥이었다. 동이 트자 그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충격과 공포를 억누르고 다시 아우라그룹의 대표 빙하의 여왕이라는 가면을 써야만 했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녀는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아침 식사가 차려진 다이닝룸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문희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 서늘한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의 단정하고 차분한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강지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제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우선 할아버님을 뵙고 오후에는 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해요. 대외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부부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일단은 내 계획에 맞춰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문희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또다시 그 옅은 미소가 스쳤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강지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완벽하게 판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가 공격하면 할수록 그는 더 교묘하게 그녀의 허를 찔렀다. 이 결혼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는 이미 그녀보다 한 수 위의 연기자였다. 할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손주 사위의 모습을 연기했다. 쇠약한 노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지윤은 그 위선적인 연극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 저 남자는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는 것이다. 그가 꾸미는 복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오후에 열린 그룹 창립 기념 행사는 그들의 연극이 절정에 달한 무대였다. 문희주는 강지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다가오는 재계 인사들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했다. 사람들은 강지윤의 남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지적인 사람이라며 수군거렸다. 강지윤은 그의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지었지만 드레스 아래로 감춰진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표님, 방금 언론의 아우라 바이오의 임상 3상 실패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지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우라 바이오는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자회사였다. 임상 실패는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그룹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악재였다. 그리고 이토록 민감한 내부 정보가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터져 나왔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박성호 부회장이었다. 그녀는 문희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행사장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휴대폰으로 확인한 주식시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고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그녀가 결혼이라는 사적인 문제에 한눈을 파는 사이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다. 그녀는 즉시 위기관리팀에 비상 대응을 지시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박 부회장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여 아예 아우라 바이오를 침몰시킬 덫을 파놓은 상태였다. 그날 밤 강지윤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의 팀은 주가 방어를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집요하고 강력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를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문희준이 원하던 그림일지도 몰랐다. 외부의 적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아우라 그룹. 그는 그저 편안하게 앉아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을 터였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패닉 상태에 빠졌던 시장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아우라 바이오의 주식과 채권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었다. 그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잠시 후 박 부회장이 손을 잡았던 공매도 세력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거래 정황이 담긴 익명의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공매도 세력은 괴멸했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V자 반등에 성공했다. 강지윤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이토록 정교하고 무자비한 반격. 이것은 평범한 시장 개입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데스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펜트하우스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몰아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던 문희준은 그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이었다. 강지윤은 그의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당신 짓이지. 왜 아우라를 구한 거야? 당신의 목적은 아우라를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문희준은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유혹적이었다. 내 장난감을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는 건 참을 수 없어서. 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니까. 그의 대답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절망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였다. 강지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왕국이 서서히 불타오르는 환영을 보았다. 문희준의 섬뜩한 경고는 강지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플레이어는 문희준이었고 그녀는 그의 다음 수를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빙하의 여왕이었다.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약점을 분석해서 반격의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그룹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자신만의 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재계의 비리를 파헤치던 탐사 전문 기자 출신의 정보원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단 하나 2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비운의 기업 천마 그룹의 몰락에 대한 진실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자료는 모두 승자의 기록일 뿐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문희준의 진짜 동기와 그가 가진 복수의 크기를 가늠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를 상대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며칠 뒤 정보원으로부터 두꺼운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강지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알고 있던 아우라 그룹의 신화와는 전혀 다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강치환 회장은
단순한 경영의 귀재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는 냉혈한 승부사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치환 회장은 천마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앗기 위해 문성진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천마그룹의 분식회계 혐의를 씌웠고 정관계에 뇌물을 뿌려 검찰의 수사를 유도했다. 동시에 언론을 이용하여 천마그룹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고 내부자를 매수하여 경영 정보를 빼돌렸다. 결국 문성진 회장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구속되었고 천마그룹은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되어 아우라그룹의 헐값으로 넘어갔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문성진 회장 부부가 수감 중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짧은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슬하에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강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덮었다. 이것은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약탈이자 한 가문을 송두리째 파괴한 잔인한 범죄였다. 그녀가 지금껏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 가족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환멸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과거의 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박성호 부회장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번의 실패로 그는 더욱 교활하고 대담해졌다. 그는 내부에서 회사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외부의 거대한 악어와 손을 잡았다. 블랙스톤 캐피털,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미국의 벌처 펀드였다. 박 부회장은 그들에게 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강지윤을 몰아낸 뒤 자신을 회장으로 앉혀달라는 은밀한 거래를 맺었다. 블랙스톤의 공격은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그룹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강지윤은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어에 나섰지만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약탈자가 연합한 공격 앞에서 그녀는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날따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다 장렬하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자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는 적 문희준에게 손을 내미느냐. 그녀는 자존심보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호처럼 부패한 자에게 할아버지의 유산을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서재에서 문희준을 기다렸다. 그가 들어서자 그녀는 아무런 서론 없이 천마그룹에 대한 보고서를 그의 앞에 던졌다. 문희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흔들렸다. 그는 보고서를 열어보지 않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듯했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셨나 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강지윤은 그의 조롱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말했다.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내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박성호 부회장 같은 사람에 의해 되풀이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와 손을 잡아요. 일단 블랙스톤과 박 부회장을 막아냅시다. 그 후에 당신과 나의 문제는 우리 둘이서 해결하죠. 그것은 항복이 아닌 동맹 제안이었다. 원수에게 손을 내미는 빙하의 여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인 승부수였다. 문희준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진심을 탐색하듯 깊고 어두웠다. 그는 그녀가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과거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험하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도우면 내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회사의 지분 아니면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강지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줄 기회를 주겠어요. 아우라 그룹의 이름으로 세상의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약속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문희준이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강지윤이 그 손을 맞잡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하고도 기묘한 동맹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명심해요. 이것은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적이 될 테니까. 두 원수는 공동의 적을 향한 전쟁을 위해 기꺼이 서로의 칼이 되기로 했다. 임시이사회 소집일이 밝았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강지윤과 문희준은 밤새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작전실에서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적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생존을 위해 등을 맞댄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개인적인 감정 대신 프로페셔널한 신뢰와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박 부회장은 이사회 투표로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블랙스톤은 그 혼란을 틈타 적대적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겠죠. 강지윤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문희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의 그래프를 가리켰다. 블랙스톤은 단기 차입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죠. 박 부회장은 그들의 약점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서로의 능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전쟁터와 같았다. 한쪽에는 강지윤과 그녀를 따르는 소수의 이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박성호 부회장과 블랙스톤 캐피털의 대표단, 그리고 그들에게 포섭된 이사들이 앉아 팽팽한 대치선을 형성했다. 문희준은 강지윤의 바로 뒷자리에 비서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미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저 잘생긴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성호 부회장이 기세등등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강지윤의 경영 실책을 조목조목 비난하기 시작했다. 교묘하게 왜곡된 데이터와 거짓 보고서들은 마치 강지윤이 회사를 망친 무능한 경영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젊고 미숙한 대표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대표 해임안을 발의하고 블랙스톤의 안정적인 자본을 받아들여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의 선동의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윤은 차분하게 반격에 나섰다. 그녀는 박 부회장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경영 성과를 입증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이사들은 박 부회장의 편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이익과 권력만이 보일 뿐이었다. 분위기는 점차 강지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녀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박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장에게 대표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했다. 의장이 망설이며 의사봉을 들려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유령처럼 서 있기만 하던 문희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 의장님, 표결에 앞서 이사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시장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 부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비서 따위가 어디서 감히 당장 경비원들을 불러 저자를 끌어내시오.
하지만 강지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제 남편이자 제 대리인입니다. 발언권을 주시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장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누구도 더 이상 제지하지 못했다. 문희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사람들은 그가 고작 파워포인트 자료나 보여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의 주식 시세와 외환 거래 창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쇼가 시작되었다. 문희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그가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스크린 속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블랙스톤 캐피털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유럽의 투자 은행 주가가 순식간에 폭락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기업들의 주식 역시 정체불명의 대량 매도 물량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였다. 블랙스톤 대표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말도 안 돼. 마진코리아.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문희준은 그들의 약점 즉 과도한 레버리지를 정확히 타격하여 연쇄적인 자금 압박을 유발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블랙스톤 캐피털은 지금으로부터 30분 안에 파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들은 아우라를 인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고 박성호 부회장과 블랙스톤 측이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과 자금 거래 내역이 화면 가득히 나타났다. 내부 정보 유출 주가 조작 공모 그리고 거액의 횡령 혐의까지.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증거였다. 박 부회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문희준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이사들을 둘러보며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밝혔다. 제 이름은 문희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바로 하데스라는 이름으로. 회의실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강지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선언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부터 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순간 강지윤은 자신을 구원한 악마의 눈동자 속에서 경이로움과 전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박성호 부회장은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면서까지 강지윤과 문희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남은 이사들은 감히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고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하데스 즉 문희준을 힐끔거릴 뿐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윤은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의장에게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사들에게는 추후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문희준에게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내 사무실에서 보죠. 대표 집무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팽팽하게 유지되던 긴장감이 무너져 내렸다. 강지윤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문희준은 창가에 서서 아까와 똑같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저 왕국은 이제 그의 소나귀에 있었다. 그가 구했지만 동시에 언제든 파괴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왜 강지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왜 아우라를 구한 거죠? 당신의 복수는 이미 완성됐어요. 박 부회장은 몰락했고 이사회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어. 그냥 모든 게 불타도록 내버려뒀으면 됐잖아요. 잿더미 위에서 웃는 게 당신의 목적 아니었나요? 그녀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야만 했다.
이 구원이 또 다른 거대한 계획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문희준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냉소가 없었다.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긴 29 청년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백했다. 20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아우라 그룹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접근했고 당신의 비서가 되었죠.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찌를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회상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었고 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강지윤이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당신의 할아버지 강치환 같은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야심가.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았다. 부패한 기성세대와 싸우고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홀로 분투하는 그녀의 모습을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실렸다. 당신은 아우라 그룹이라는 제국의 상속녀였지만 동시에 그 제국의 가장 외로운 죄수이기도 했지. 나는 당신에게서 과거의 내 아버지를 보았어. 이상을 꿈꾸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그는 아우라 그룹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원했던 복수가 아님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였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진정한 복수는 아우라 그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을 아버지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회사로 바꾸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죄로 더럽혀진 회사를 진실의 힘으로 정화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데스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강지훈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녀만이 썩어빠진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아우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찾았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추악한 진실이죠.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제 회사는 당신 겁니다. 부패의 고름은 모두 짜냈어요. 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는 이제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과거의 죄를 덮고 승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공개하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문희준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떠나겠어요.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강지훈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말아요. 그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하데스도 원수의 아들도 아닌 문희준이라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 남자의 고독한 영혼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저기도 연민도 그 어떤 단어로도 정의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교류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데이터 칩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아우라 제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영혼까지도 구원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데이터 칩의 무게는 강지훈의 영혼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집무실을 떠나지 못하고 칩 안에 담긴 끔찍한 진실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할아버지의 친필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 검찰 고위층에 전달된 뇌물 장부,
그리고 문성진 회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조작된 언론 기사들. 그것은 한 기업의 성장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이었다. 그녀는 해가 뜰 때까지 고뇌했다. 그녀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이 모든 진실을 묻어버리고 하데스의 힘을 빌려 아우라 그룹을 더욱 강력한 제국으로 만드는 길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터였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죄를 모두 세상에 공개하고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는 길이었다. 그것은 정의롭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마침내 동이 틀 무렵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아졌다. 빙하의 여왕은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 정화하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뒤 강지윤은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일을 맞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가 박성호 부회장의 구속 이후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늘 저는 아우라 그룹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닌 부끄러운 과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고 회견장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20년 전 천마그룹에 가해졌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밝혔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국민과 그리고 천마그룹의 유일한 생존자인 문희준 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다. 그녀는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과 그룹의 순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천마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앞으로 불공정한 기업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고백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재벌의 총수가 스스로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고 사죄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고 보수적인 재계는 그녀를 미쳤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달랐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국의 영광을 일부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신뢰와 명예를 얻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지윤은 문희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예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저기도 긴장감도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혼인 무효 신청서였다. 그녀의 서명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가족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당신의 복수도 완성됐어요. 이 계약 결혼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 복수라는 족쇄를 풀고 이제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없는 순수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문희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날을 20년간 꿈꿔왔다. 복수가 완성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그의 마음은 예상과 달리 텅 비어 있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었다. 그 허무함을 채워준 것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곁에서 함께 싸우며 성장하는 강지윤의 모습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강지윤은 그가 서명을 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펜소리가 아니라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였다. 그녀가 놀라 눈을 떴을 때 문희주는 혼인 무효 신청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었다. 이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군요.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기간은 평생, 위약금은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한다는 조건뿐이야. 그것은 프러포즈였다. 복수와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끝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제안하고 있었다. 어때, 강지윤 씨? 나와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이 계약 받아들여 주겠어. 강지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을 맞이하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빙하의 여왕이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사람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연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복수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었다.